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동정범에 이어서 간접정범을 공부하겠습니다. 간접정범은 우리 형법 34조에 나와 있습니다. 간접정범의 개념은 타인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형법 규정에는 타인을 교사, 방조하여 범죄 성립되지 않는 자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성립시키는 자, 이런 의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잠깐 생각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간접정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 머리에 딱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쉽습니다. 즉 뭐죠? 37살짜리가 그 어른이 성인이 5살짜리 꼬마에게 독약을 주어서 낮잠 자는 사람 입에 넣게 만드는 그런 예입니다. 즉 뭐죠? 범죄 성립되고 처벌되는 그런 37살짜리 성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5살짜리 꼬마를 이용해서 자기의 범죄 행위를 범하는 거죠. 자, 꼬마는 아무 생각 없는데 어른이 독약을 주어서 자는 아저씨 입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꼬마는 그 얘기를 듣고 그 행위를 한 겁니다. 이 형태는 교사, 즉 시키는 것, 방조, 옆에서 도와주는 것, 이런 형태지만 전체적으로는 37살짜리 이 갑이, 그죠? 5살짜리 꼬마 을을 도구로 이용해서 자기의 범죄 행위를 실현하는 그런 형태죠. 자, 그래서 이 간접정범을 또 다른 내용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 있는 도구인 인간을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 행위를 범하는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도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5살짜리 꼬마를 생각해 보면 알겠죠, 그죠? 이 5살짜리 꼬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하나의 그냥 움직이는 도구처럼 이 꼬마를 이용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의 교사 방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 있는 도구를 교사 방조하여 결국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 행위를 범하는 경우, 이를 우리는 간접정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간접정범의 법적 성질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견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이 간접정범, 즉 37살짜리 이 갑, 37살이 된 갑, 이 사람을 공범으로 볼 것인지 정범으로 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하는 거죠. 자, 공범으로 보는 공범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해야지만 정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꼬마를 이용하긴 했지만 자기가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은, 즉 자기가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그 사람은 정범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옆에서 그 꼬마를 이용한 37살짜리 갑은 정범은 될 수 없고 역시 공범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우리 소술의 태도입니다. 이 소설의 태도가 좀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 있죠, 그죠? 자기가 전체 범죄를 주도하고 공범의, 여기서 말하는 협의의 공범이죠. 옆에서 가공한 그런 사람에 불과한 공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공범설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공범설은 우리 근대 국가, 근대 학파,
구파, 인권 보장 이런 쪽에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가능한 한 범죄의 성립되지 않도록, 그리고 형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형벌권의 발동을 억제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어쨌든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자를 정범으로 크게 인정을 하고 무겁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인권 보장적인 차원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공범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철학적 배경이 거기에 있다 하는 걸 알아두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대다수설이 정범으로 보는 거죠. 자, 이 이름 자체도 정범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범이고, 또 그 내용을 보더라도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건 정범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러는 거죠. 37살 된 사람이 5살짜리 꼬마를 생명 있는 도구처럼 이용해서 자기의 범죄를 범한 거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갖다 붙은, 즉 가공한 그런 행위가 아니고 자기가 전체적으로 범죄 행위를 주도한 정범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서 정범설이 현재 5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립되는 간접정범의 성립 요건, 어떤 경우에 이 간접정범이 성립되는가 하는 거죠. 결국 이 간접정범은 실행행위를 하는 사람, 이 실행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이 뭐죠? 37살 된 사람이 5살짜리 꼬마를 이용한 거, 이 예를 생각해 보면 실행행위를 하는 그 거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에서 보면 요 3번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갑이 5세 된 을에게 교사하여 A를 살해한 경우, 즉 꼬마 5살 꼬마에게 독약을 주어서 저 낮잠 자고 있는 아저씨 입에 톡 틀어 넣어라, 뭐 이렇게 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어쨌든 시킨 거니까 교사입니다. 교사인데 이 교사야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용하고 사주한 그런 어쨌든 의미죠.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표지는 갑이나 A가 아니고 이 을입니다. 그죠? 을이 뭐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즉 생명 있는 도구에 불과한 이런 사람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 표지가 간접정범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실행행위를 하는 자가 처벌되지 않는 자 혹은 과실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자에게 교사 방조하여 범죄를 실행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을이 뭐죠? 처벌되지 않는 자, 이건 우리 통설이 범죄 성립되지 않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범죄 성립되지 않거나 이 실행행위를 하는 자가 과실, 부주의로 행위를 하는 자, 이런 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 이걸 우리는 간접정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어느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통설은 이걸 뭐죠? 범죄 성립되지 않는 자, 이렇게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범죄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우리 형법 1에서 공부한 것처럼 범죄가 성립되는 데는 크게 4가지 요건이 있다 그랬죠. 그죠? 인간의 행위여야 하고, 구성 요건에 해당돼야 되고, 유효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범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되지 않은 자니까 그걸 하나하나 따져보면 됩니다. 자, 인간의 행위론에서 얘기되는 건데 이 행위론은 거의 뭐 쓰임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범죄 성립 요건의 하나로 들어가니까 그걸 살펴보면 이런 거죠.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없는 행태를 이용해서 범죄를 범한 경우 뭡니까? 우리 최면술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의 행위는 인간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잠꼬대 행위나 몸부림치는 행위나 최면에 걸려서 자기 정신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행위는 인간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최면술에 걸린 사람을 이용해서 살인 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구성요건이 결여되는 경우입니다. 구성요건 없는 자를에게 교사방조하여, 즉 이용하여 범죄를 범하는데 이 구성요건도 두 가지가 있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 자, 이런 자를 이용해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 자, 어떤 경우 있습니까? 신분범이 신분 없는 자를 이용해서, 즉 신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거죠. 신분 없는 자를 이용해서 범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무슨 말인지 잘 어려울 텐데 예를 하나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갑이 자기의 친구 비공무원 을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갑이 자기의 친구 비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을로 하여금 수뢰게 하는 행위. 자,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뢰죄, 뇌물죄죠. 그죠? 뇌물죄는 어떻습니까? 신분범입니다. 신분범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일정한 신분, 즉 신분이라면 또 뭐죠?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자기가 타고나거나 취득한 지위 또는 자격, 사회생활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우리는 신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분이 뭐가 있죠? 남녀, 나이 이런 거죠. 후천적으로 취득한 사회생활상의 지위가 뭐가 있죠? 뭐 공무원, 또 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 무슨 어느 공기업의 임직원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수뢰죄는, 즉 뇌물죄는 그 돈을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을 때 범죄가 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공무원만이 뇌물죄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만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았을 때 수뢰죄, 즉 뇌물죄가 성립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뇌물죄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더라도 그 자체로 바로 범죄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아서 그 직무를 잘못 행사하면 또 다른 범죄, 배임수재죄 뭐 이런 것들이 성립될 수는 있지만 이 뇌물죄는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기만 하면 바로 성립이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공무원 갑이 자기가 돈 받으면 당연히 수뢰죄, 뇌물죄가 되는데, 그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지 않고 자기 친구 비공무원인 을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자, 이런 경우 결국 뭐죠? 자기 친구 을은 비공무원이니까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왜? 신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이걸 뒤에 배후에서 조정해서 업자로 하여금 자기 친구에게 돈 주게 해서 자기가 나중에 받는 이런 형태는 을은 비공무원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지 몰라도 공무원인 갑은 간접정범으로 수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공무원을 이용해서
이 돈을 받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공범과 신문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그냥 그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경우에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성립될 여지가 있다 하는 거 이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성요건이 결여되는 것 중에서 주관적인 요소가 결여되는 자, 이런 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범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목적범에 있어서의 목적에 결여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좀 그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목적범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뭐뭘 할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목적범 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뭐죠? 문서위조죄, 통화위조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만원권을 약간 칼라 프린트기에 교묘하게 위조를 해서 앞뒷면을 하고 거기에 그 유사한 약을 칠해서 5만원권을 이렇게 유사하게 만들어내면 통화위조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유사하게 통화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도 자기는 유사하게 통화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즉 뭐죠? 이걸 행사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형법에서 통화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사할 목적이라는 게 뭐죠? 써먹을 목적이죠. 내가 이 돈을 뭐 시장에 가서 써먹는다든지 다른 뭐 뇌물로 준다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꼭 무슨 그 돈을 벌어서가 아니고 누구에게 뭐 자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만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범죄가 성립됩니다. 자, 그래서 행사할 목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묘하게 5만원권을 만들어내도 통화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죠. 예를 들어 어떤 경우 있을까요? 미술학도나 또는 프린트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기술자가 자기의 선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내놓고 찢어버릴 생각으로 프리칼라 프린트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그걸 통화위조죄라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런 지식을 가지고 보면 갑은 사용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을에게 통화를 위조해 달라 이렇게 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을은 미술학도라 치면 이 사람은 사용할 목적이 없습니다. 행사할 목적이 없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사할 목적이 없는 미술학도 을에게 통화를 위조하도록 교사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을은 뭐죠? 행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범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은 행사할 목적이 있는 거죠. 여기 적지 않았지만 행사할 목적을 가진 갑 이렇게 되는 거죠. 행사할 목적을 가진 갑이 을을 이용해서 통화를 위조케 한 경우에는 통화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것인 거죠. 자, 이렇게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나 주관적 요소가 결연된 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범죄를 범하는 이런 경우가 간접정범의 중요한 예입니다. 그 다음이 뭐죠? 위법하지 않는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결국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자, 이런 자를 이용하는 행위도 간접정범이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개를 풀어서 을을 공격하게 하고 을이 병에 차를 부수고 들어가도록 유인한 경우, 이렇게 유인한 갑은
병에 대해서 송객제의 간접정범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뭐죠? 긴급피난이라고 하는 형법 1의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내가 개에 의해서 막 쫓깁니다. 그래서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다 보니까 병에 차가 있는데 병에 차의 창문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골프채로 깨고 들어가서 그 개를 피했다. 자,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을은 뭐죠? 자기의 그 긴급한 상황에서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병의 차를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즉 뭐죠? 긴급 피난입니다. 자, 이 갑은 그냥 병의 차를 부수면은 자기가 좀 바로 직접적으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될까봐 그러는지 몰라도 교묘하게 개를 풀어서 을을 공격하게 하고 을은 결국 병의 차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건 병의 차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몰고 가서 을이 긴급 피난을 통해서 병의 차를 부수게 하고 거기에 긴급 피난을 하게 만드는, 즉 을은 긴급 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무죄, 그 을을 이용한 갑은 그 을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게 해서 병의 차를 부순 거니까 간접정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은 을을 이용해서 병의 차를 부순 거죠. 자, 이런 경우도 간접정범의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이 없는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건 쉽죠. 5살짜리 꼬마를 이용해서 그걸 독약을 주고 저 사람 입에 넣어라 이렇게 교사 방조함으로써 살해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간접정범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해서도 자기가 간접정범으로 범죄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의사가 독주사를 간호사에게 줍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이 주사를 놔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런데 간호사도 뭐죠, 여러분? 간호사도 의료인으로서 평소에 보니까 이 진통제 색깔이 평소에는 하얀데 이건 약간 거무튀튀하다 그러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의사가 얘기하니까 아예 모르겠다 그러고 놔버린 거죠. 을은 고의는 당연히 없고 간호사 을은 고의는 없고 과실이 있는 거죠. 주의 의무 해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의무 해태를 한 과실범인 을을 이용해서 의사가 환자를 죽인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해서 자기의 범죄를 범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우리는 간접정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을, 즉 실행행위를 한 자를 교사 방조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시키거나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 교사 방조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교사 방조의 의미보다는 이용하고 사주하는, 자기가 전체적으로 지배를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지만 간접정범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 교사와 방조하고는 구분해서 이용 사주 행위,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간접정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간접정범과 관련해서 독일 이론인데 하나만 알아두고 넘어갑니다. 정범 배후의 정범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한 이론인데요. 이거는 간접정범 형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실행행위를 하는 자도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온전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이용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정범으로 성립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이 예를 한번 생각해 보죠. 37살 된 사람이 29세 된 을 교사에서 A를 살해했다. 이거 뭡니까? 우리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전형적인 교사범이죠. 교사범입니다. 그래서 을은 살인죄, 갑은 살인죄의 교사범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범 배우의 정범 이론은 경우에 따라서는 갑을 정범, 교사범이 아닌 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죠. 이것도 파격적인 이론입니다. 즉, 을이 무슨 범죄 성립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그런 자가 아니고요. 범죄 성립 다 되는 온전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에게 교사 방조한 갑을 교사 방조죄가 아닌 정범으로, 살인죄의 정범으로 처벌하겠다 하는 거니까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이론이죠. 자, 이런 이론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그 배후에 있는 37살짜리가 그 범죄를 전체적으로 주도한 경우에 교사범, 방조범만으로 처벌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조직폭력 단체에서 간부인 37살짜리 갑이 이제 아직도 행동파인 행동대원에 불과한 을을 이용해서 뭐 교사했지만 사실은 지시하고 전체적으로 범죄를 주도한 그런 갑, 이 갑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교사범으로만 처벌하니까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죠? 정범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우리 저번에 봤던 뭐죠? 공모 공동 정범 이론과 유사한 거죠. 그런 이론과 유사한 겁니다. 자, 이거는 독일 이론이고요. 타인을 배후에 조종하여 범죄를 실행한 그런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한 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행 형법에서는 이런 규정도 없고 이렇게 요건을 완화해서 정범으로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29살짜리를 교사했으면 교사범, 그걸 도와줬으면 방조범이 되는 거지. 그 시킨 자가 아무리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정범으로 바로 인정할 수 있는 이론이라기보다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우리 공모 공동 정범에서 단순히 의사의 교환만으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면 공동 정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우리나라 판례하고 매우 유사한 거죠.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독일에서는 이걸 정범 배후의 정범 이렇게 해서 무겁게 처벌하려고 하는데 죄형법정주의 정신이나 또는 책임주의 원리에는 합당치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간접정범을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교사범, 방조범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